사실은 원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프레시안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프레시안에, 요거 좀 앞에, 나중에 볼 때 끄겠습니다. 프레시안에서 그 광고를 아마 보셨을 텐데, 광고 제목이 저도 좀 보고 사실 좀 당황했어요. 그 프레시안, 이 언론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기자분들 감각이 있어서 어쨌든 좀 독자들에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뭔가 어필하는 이런 이제 타이틀을 뽑아내시더라고. 진짜 마르크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요 강의 안에 나오는 마르크스는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막스하고 다르고, 그래서 여기 진짜 막스다 이제 아마 그런 의도로 그 타이틀을 뽑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막스는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진짜 막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막스가 남겨놓은 책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리고 나는 그게 아마 막스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진짜 막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진짜 막스는 오로지 누구만 알겠습니까? 막스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막스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말 그 자체로 보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진짜 막스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막스를 일깨워서 다시 불러 나와서 당신이 보기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무덤 속에 들어간 막스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막스는 1883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130년 정도가 벌써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진짜 막스라고 얘기한 이 진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막스를 직접 원전을 가지고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 독일어의 진짜라는 말이 비어클리히라는 말입니다. 이 비어클리히는 진실로 진정한 진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문장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평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현실적인 뜻입니다. 현실적. 지금 현재의 현실과 부합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게 정말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게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절대. 막스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의미를 가져야만 막스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를 실천적인 의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천해야 된 막스로 보았을 때 그게 진짜 막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현실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온갖 모순이 한국 사회에 누적이 되어 있고, 그 누적 때문에 많은, 더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하는 사람, 부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부분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우리 앞서 많은 지적 자산을 가진 이제 선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막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막스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신은 경험적으로도 유럽의,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처음에 북유럽과 미국, 일본을 비교해드렸죠.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막스만이 그걸 실제로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스가 우리에게 출발점이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진짜 막스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현재 한국 사회의 실천적 과제, 이 실천적 과제의 첫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막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드리는 내용도 전부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하고 관련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이제 그걸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막스의 사상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일이 2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1 위에 1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1이 없이 2가 바로 되는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2는 1 위에 1을 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2 위에 또 1이 쌓여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봉건제 위에 자본주의가 만들어졌고, 따라서 자본주의를 띠고 우리는 자본주의 이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짜 막스와 진짜 막스. 제가 실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막스의 이해. 저는 막스 레닌주의라고 보고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변혁의 개념입니다. 변혁의 개념. 여러분 사회를 변혁시키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를 보다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를 보다 좋은 사회로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속이 시원하게 우리가 정말 꿈꾸듯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중성자탄이 하나 툭 터져가지고, 여러분 중성자탄 아시죠? 중성자탄은 터지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의 목적은 인간이기 때문에 중성자탄이 터지면 사람만 싹 죽이고 건물과 기계와 모든 건 다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회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중성자탄을 터뜨리는 방식으로는 변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하더라도 이게 수백 년이 걸렸고 이 수백 년 동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5천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 자본주의의 속속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자본주의의 온갖 이 메커니즘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젖어가지고 그 속에 빼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온갖 습속과 개념과 그리고 기술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중성자탄에서 마치 사람들만 또는 필요 없는 것만 싹 없애듯이 거기서 싹 탈색을 시켜가지고 이 인간들을 재탄생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사회입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모든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없애게 되면 내가 변혁해야 될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재건축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낡았어요. 좀 좋은 아파트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낡은 아파트를 그냥 버리고 그냥 새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집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전까지 나는 어디에선가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선가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체제입니다. 기존의 체제.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이후 사회, 자유주의 사회로 밤에서 낮이 되듯이 조금씩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이 크게 방향을 바꿀 때, 여러분 강물이 방향을 바꿀 때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강물은 지금 방향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한꺼번에 탁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제일 끝에 있는 한 사람이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꾸고 그래서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람이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세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서 낮이 되는 요 중간에는 새벽에는 이게 밤인지 낮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변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은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낮은 오지만 언제가 낮인지 어디서부터 낮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한 발 한 발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막스가 왜 자본이라는 책 3000페이지가 넘는 책 안에서 자본주의를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했을까? 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없애면 되는 것인데 막스는 자본주의를 없애면서 자본주의가 극복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기계를 이 재건축해야 될 이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사회를 운영해야 될 사람은 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3만 개, 4만 개의 이 부속품을 다 알아야만 이걸 다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만 이것보다 더 좋은 기계로 이걸 변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막스가 자본을 그렇게 길게 쓴 이유는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이후로 넘어가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본주의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재건축할 때 이사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자,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짐을 다 꺼내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기존에 있던 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건 내버리고 어떤 건 가져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떤 건 내버리고 어떤 걸 가져가는데 어떤 걸 내버릴까요?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만 내버리는 겁니다. 새 집에 가도 여전히 빛이 되는 것, 심지어는 새 집에 가도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내가 절대 추억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정서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 물건, 그건 내가 가져가는 것이죠. 자본주의 이후로 넘어가는 것도 꼭 마찬가지여서 이 자본주의의 많은 것들이 자본주의 이후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단, 이 자본주의에서 모순을 일으켰던 나쁜 것들은 없어지고 그것만 좋은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 변혁의 출발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사를 갈 때 짐을 꾸리면서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를 먼저 챙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다음 사회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가 다음 사회가 되어도 자본주의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여전히 중요한 것, 여전히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이겠죠? 그러면 다음 시라고 가져가야 될 자본주의의 장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게 어떤 잘못된 나쁜 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다고 주장합니다. 어렵게 만난 36의 젊은 가장. 정리해보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얼마 전 희망퇴직서를 쓰고 한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선소에서도 정규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5천만 원은 사원 아파트를 나와 집을 구하는 데 쓰고 빚까지 졌습니다. 다행히 하청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보수는 훨씬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상담했다가 일을 종류는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부담됐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하청을 주는 게 일이 좀 장난하니 사회에 대해 전략이 바뀌는 거 제일 하겠습니다. 동료를 해보자로 남겨두고 희망퇴직서를 쓰던 날, 정훈 씨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 마지막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힘드시나요? 죽죠. 말을 하는 거 그때 있으면 처음으로서요. 왜 그렇게 우셨어요? 억울한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사회에서 만드는 모든 부는 노동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노동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쫓겨나고 항상 이렇게 힘든 곳에 몰립니다. 그럼 그 쫓겨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억울한 거죠. 정말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다는 이 말이 가장 잘 표현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체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억울함이 억수로 많이 모여있는, 절반 이상의 이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노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억울함이 잔뜩 모여있는 체제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체제는 이미 250년간 지속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쌩쌩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체제가 얼마나 뭔지 모르지만 거부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체제의 강점이 뭘까? 이 체제의 강점이. 이 체제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체제의 강점을 알려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는 갑자기 나타난 체제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이전에는 봉건제라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봉건제와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걸 디디고 올라간 겁니다. 디디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본주의로 넘어간 사회는 봉건제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봉건제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구상에 자본주의를 이행했는데 봉건제로 돌아간 나라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봉건제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좋은 체제거든요. 그러면 이 봉건제보다 더 좋은 자본주의의 장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자본주의를 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도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생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연속성의 계기성.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왔느냐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당성, 자본주의의 장점을 알게 될 겁니다. 요 자본주의의 장점의 단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택시기사가 지난번에 자기가 하루 동안에 일한 총노동 가운데에 약 3분의 1만 자기가 임금으로 받아가게 되고 3분의 2는 회사에 갖다 바친다 그랬죠? 산합금으로. 여러분 택시기사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노동이 어쨌든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가는 거니까.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당신은 뭐 처음부터 그 택시회사 사장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그래서 이마에 뭐 그런 게 찍혀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죠. 택시기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 택시기사가 그 택시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택시사는 그게 택시가 자기 게 아닙니다. 택시 자기 게 아니라. 그러면 당장 의문이 들죠. 아니, 택시회사 사장은 어떻게 해서 택시라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택시기사는 왜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것일까? 이게 이제 의문이 당장 들죠. 여러분, 자본주의 이전을 근데 돌아보면 자본주의 이전에는 이 생산수단이 전부 노동력과 결합이 되어 있었고 그 시기에는 이 생산수단이 공동소유였습니다. 공동소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시골에 가면 이제 겨울이 되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땔감이 필요하면은 그냥 마을 뒷산에 가서 땔감을 떼어왔어요. 나무도 베우고 그다음에 솔갈기 끌고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뒷산에 주인이 없느냐?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제 여러분 어촌 같은 데 가게 되면 어촌 마을 앞에 보면 갯벌이 있어요. 갯벌. 그 갯벌에서 뭔가가 좋은 뭐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는 곳에서는 그 갯벌을 돌로 이렇게 구획을 지어놨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 갯벌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사람들끼리 그걸 돌아가면서 나눠가지고 각자 공평하게 나눠 먹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이전에는 이 생산수단은 전부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자연이 준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이거는 어느 누구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이 생산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노동해서 만들어 놓은 생산물이 자기 개인의 것이기보다는 하느님이 나에게 준 것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눔 문화가 많았습니다. 나눔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 잔재를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라고 있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조국을 근대화시킨답시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전통 문화의 대부분을 거기다 파괴를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몇 개가 곳곳에 좀 남아가지고 시골이라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남았겠지만 그 교통이 불편한 궁색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남았던 그게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시에서 당연히 봐야 되는데 없어져가지고 서울에는 이제 북촌하고 뭐 서촌 이렇게 몇 개가 있지만 그것도 다 부서져가지고 일부만 좀 남아있는데 이 온전한 모양이 된 이제 하회마을 같은 데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죠. 하회마을에 가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들. 그 탤런트 유시원 씨 집에서 멀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강 쪽으로 들어가면 그 마을 안에서 아마 최고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부잣집에 속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앞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하회마을에 제가 찍어온 겁니다. 하회마을에서.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부잣집에 다 있던 거랍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이걸 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옛날에 있었던가 봐요. 이게 뭐냐면 요 구멍이 손이 딱 하나 들어갈 만합니다. 손을 딱 이렇게 넣으면 요 구멍 뒤에 이 집의 며느리가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요 뒤에 쌀을 쌓아두는 거예요. 쌀. 이게 쌀통입니다. 쌀통. 그런데 그 손을 집어 넣으면 안에 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움큼 쥐면 거기 밥 한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마을이나 혹시 이 마을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 마을을 거쳐가는 누군가가 식량이 없으면 부잣집에 와가지고 누구나 다 그 쌀을 나눠 먹을 수 있던 이런 미풍양속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산수단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명분인지 지금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안 가진 상태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산수단의 원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먼저 봅시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지금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경제학은 사실은 두 개입니다. 왜 두 개냐면 경제학 가운데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봉급 아니겠어요? 봉급. 그런데 이 봉급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람에게는 기업가죠.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주는 사람에게는 이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사람의 장부에서는 이게 지출에 들어가요. 따라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계산을 흑자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임금은 가능한 한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받는 사람한테는 임금이 가계부에 어디 있습니까? 가계부에 수익만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임금이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이 항목이 이해 당사자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입 항목인데 비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적자를 유발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중립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모든 변수는 두 사람 사이의 교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교환 가운데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두 개예요. 자본가의 경제학과 노동자의 경제학 두 개가 있고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가 경제대통령이다라고 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은 그 경제는 바로 자본가의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는 노동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비정규 노동자가 만들어졌고 더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창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자 바로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이 지금 막스가 가르치는 이 이제 우리들의 경제학, 요 노동자들의 경제학은 일반 사람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수업 듣기 전까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자본가 경제학 그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경제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여져 있는 이론이 전력설이라고 하면 전력설. 이게 뭐냐면 전략과 나태라고 하는 개인의 자질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훈련받을 때는 별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쭉 같이 가 있으면 보충병으로 같이 가 있을 때는 이제 뭐 일하러 많이 나갑니다. 차출돼가지고. 근데 가면 뭐 제가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누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그 훈련병들끼리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중에서 보면 한 명, 두 명은 게으름 피우고 구석에 가서 또 망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만 되면 총알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식기를 이제 먹고 나면 식기를 닦아야 되는데 이 식기 닦을 때는 또 조용히 사라지는 인간이 또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남아서 남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좀 뭔가 끊임없이 기여를 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어쨌든 남을 등쳐가지고 이제 남에로부터 좀 뭔가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이 이미 듣고 계실 거고 앞으로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될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시든 가면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디 가나. 항상 그렇습니다. 요 인간의 자질이 바로 경제와 직결이 되어 있어서 인간 가운데는 매우 근면하고 자기가 버는 것 이상 절대 쓰지 않는 전략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인간은 놀기를 좋아하고 게으르면서 자기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려고 하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자본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요 개인의 자질이
전략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본가가 되어서 이 사람은 하느님이 공평하게 준 생산수단을 누리면서 이 사람이 그 생산수단으로부터 자기가 벌어들인 것보다 다 쓰질 않고 일부를 남겨서 계속 저축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쓴 바람에 이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못 남긴 사람이 빚으로 식량이나 먹고 사는 것을 얻어쓰게 돼 있고, 이 채무 관계가 결국 한 사람은 한 사람 밑에 영원히 예속되는 관계가 되어서 그게 결국 생산수단의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대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자본가가 되었느냐? 바로 전략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는 게으름을 피우고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사실은 어릴 때 여러분들 위인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인전에 락펠러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 종종 나와요. 카네기라든가. 그게 뭐 하나같이 다 근면한 사람들입니다. 근면하다고 많이 강조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중공업에 가보시면요, 들어가서 견학을 들어가시면 들어간 입구에 이제 홍보실이 있습니다. 홍보실로 도착을 하면 현대중공업에서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처음에 2층에 올라가면 이제 홍보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안에 이제 도는 말하자면 견학차를 타고 이제 현장을 돌게 돼 있는데, 2층에서 보고 나면 바로 차를 타지 말라 그래요. 입구에 딱 찍힙니다. 못 나가게. 잠깐 들어가. 1층 보고 와서 1층. 1층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대중공업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은 것 같아서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홍보관 1층이 뭐냐면 아산관이라고 부르는데, 아산관. 거기에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님 유품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유품 중에 가장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개동지 쪽이었잖아요, 댁이. 거기에 이제 평소에 쓰시는 그 방에 텔레비전이 옛날에 처음에 나온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로타리식이라고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정중영 회장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다 떨어질 때까지 신으셨다는 그 신발, 구두가 다 떨어진 게 다 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때 가방 이런 게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자본가들의 제일 큰 덕목은 뭐냐면 바로 전략과 절제 그리고 근검, 이겁니다. 전부. 좀 그거죠. 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들이냐, 이것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낭비와 방탕과 나태한, 이것이 결국은 노동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막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 온 것이냐. 여러분, 원래 생산수단이 공동체 것이라고 했죠, 공동체 것. 이 공동체 것이 어떻게 해서 사적 소유로 바뀐 거냐. 이거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 미스테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을 막스가, 이건 내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다. 역사에 남겨져 있는 사실, 진실, 팩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공동체 자산을 사적 소유로 만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공동체의 자산은 개인이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을 공동체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이 갖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기를 치죠. 그리고 횡령.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귀에 익숙한, 사실은 1980년 이후 우리 사회에 아주 익숙해진 거, 아까 공동체 소유를 사적 소유가 압도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얘기인데, 민영화는 말 많이 하죠, 민영화. 이 민영화라는 말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 민영화의 용어는 프리바티제이션입니다. 이 프리바티제이션은 사유화예요, 사유화. 그런데 이제 사유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금방 이 민영화의 내용을 알아챌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 부르주아들이, 자본가들이 두리뭉실하게 사람들한테 좀 애매한 형태로 민영화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게. 요 공동체 자산을 사적 소유로 사기하고 횡령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분리는 인위적인 과정이었다. 자, 그들의 경제학에서는 이 분리가 자연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자연적 속성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네 팔자야 라고 운명론적으로 체념하도록 만드는 데 반해서 막스는 그것이 인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과정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미와 배짱이의 구분은,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은, 재벌 2세와 일반 노동자의 구분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고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금수저를 또는 은수저를, 사실 금수저는 잘 없기 때문에 은수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자, 요게 이제 일단 생산수단의 분리를 설명하는 이제 이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르주아들의 이론들, 자본가들의 경제학에서 하는 이 이론은 우리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논리적으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막스가 새로 제기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깨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배짱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자본 안에서 자세히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7편 자본의 축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원시적 축적이라는 것에서 쭉 다 써놨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역사가 쭉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봉건제 때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결박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 이 사람들을 농노라고 불렀고, 이 농노는 전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노는 당연히 토지와 한 세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노가 된다는 것은 곧 토지를 자기가 갖는다는 것을 쓰다는 것이죠. 농노가 되면 대개 우리 이제 그 한국의 이 면적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유럽의 농노들이 보통 영주에게 자기가 농노가 되겠다고 이제 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프레카리아라고 불러요. 부르면 농노가 이제 영주가 이 농노를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 있을 때만 그 농노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농노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여 살릴 수가 있으면은 농노를 받아들이고, 농노를 받아들인 농노에 대해서는 주택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먹고 살만한, 한 가족이 먹고 살만한 농토를 반드시 줬습니다. 그 농토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뒤로 가면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대개 2만 평에서 2만 5천 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게 한 가족이 그 정도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날에는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 생산수단이 딱 결합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걸 자본주의가 분리시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걸 분리시킨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통 인클로저 무브먼트라고 그럽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영국의 요 땅, 요 땅. 요게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장원이라고 불렀던, 앞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게 이제 중세의 그 모습이거든요. 땅을 보시면 여기 밭입니다, 전부. 필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땅을 대체로 크게 토질에 따라서 몇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1등 토지, 요게 2등 토지, 이 정도로 나눠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이제 한 사람한테 2만 평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2만 평을 이렇게 잘라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느냐 하면 요거를 길게 잘라요. 쭉 1항으로. 요걸 스트립이라 그러는데 쭉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가지고 요거는 강신준 거,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추첨을 쭉 합니다. 그럼 똑같은 밭이 있어요. 똑같은 밭에. 그냥 요 1항이 내 거고, 요 옆에 거는 이제 뭐 순돌이 내 거고, 요거는 1항이 내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당연히 아무런 담장도 없어요. 1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1항에서 수확을 해서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것 이외에 그 다음에가 되면 이건 다시 무효화됩니다. 무효화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추첨을 해요. 다시 추첨을 해서 요번에는 몇 개 여기 옵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개는 여기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농토가 완전히 개방이 돼 있었고, 요거를 우리가 개방경지제라 그럽니다. 오픈 필드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담이 없었어요. 담이 없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원래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곡물을 재배해서 그 결과물을 봉건영주들이 곡물을 자기가 지대로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여기 곡물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약물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목초지로 바꾸거든요. 목초지로 바꾸게 되자 농민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던 그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은 어느 누구의 개인 소유도 아닙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봉건영주의 것이긴 하나, 이 봉건영주도 그 땅을 자기가 자기 거로 소유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땅은 원래 누구 거냐면 국왕 겁니다. 국왕이 봉건영주에게 되게 봉토란 형태로 하사한 것이고, 이 봉토로 하사된 것 가운데 영주는
자기 땅을 그 중에서 20%, 30% 정도만 직접 내고 나머지 80%는 농민들에게 공동으로 줘서 농민들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의 공동재산이에요. 요 마을의 공동재산이었던 땅을 이렇게 구역을 지어가지고 더 이상 농민들이 못 들어오게 담을 쌓아버린 겁니다. 이게 인클로저 무브먼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요 개미의 탄생,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분리는 어떻게 되느냐. 농민들이 수백 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대개 봉건제가 시작된 것이 로마가 망한 이제 AD 한 5세기 정도, 5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12세기 정도까지 거의 한 700년 동안 농사를 지고 왔는데 이게 70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그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영주가 다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쫓겨나느냐? 그냥 안 쫓겨나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갑자기 그것도 이 땅이 영주의 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었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냥 안 쫓겨납니다. 그냥 안 쫓겨나게 되니까 우리가 현대판에서 똑같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을을 철거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우선 좋은 말로 할 때 갈 사람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에게는 뭐 이주보상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주보상금을 받고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개고장이 날아갑니다. 며칠까지 안 나가게 되면 이 집을 때려 부술 것이니까 당신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다 부서지기 전에 빨리 나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깡패가 들어갑니다. 용역 깡패. 여러분 이 시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용역 깡패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폭력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 인클로저 무브먼트나 구조적으로 보면은 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것이죠. 토지라고 하는 하느님이 주시는 겁니다. 토지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준 것이잖아요. 자연이 준 거. 자연이 진 토지에 인간이 거기 단지 얽혀서 잠깐 한평생 살고 갈 뿐인데 그걸 어느 누구가 갑자기 자기 거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중성자탄 터뜨려서 없애는 것처럼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안 쫓겨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꼭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먼저 수반이 되었어요. 요 농민들을 토지에서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농민들을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노동력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자본주의의 생산수단은 사실은 토지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장에 있었죠. 그래서 이 쫓겨난 노동력이 이제 공장에 있는 생산수단과 결합을 해서 노동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초기에 이것이 한창 시작되고 있을 때는 봉건지의 말기에 초기에는 이 공장이 충분히 없었어요.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가 됐느냐면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게 되자 이 거지가 된 사람을 강제로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졌느냐면 거지 면허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려고 그러면 면허가 있어야 됐어요. 거지 라이센스가. 이것이 영국에서 절대 왕조, 대체로 헨리 7세 때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몇백 년간 쭉 됐답니다. 100몇십 년 동안. 그래서 거지가 되려고 그러면 면허가 있어요. 면허가 없는 거지는 면허는 보통 만 16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서 특별하게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어디 다쳤거나 어디 큰 질병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에게만 반려가 되었고 그 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불법 거지입니다. 그래서 불법 거지가 되면 형사법이 되어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을 형사 소출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벌을 줬어요.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대개 불법 거지로 2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거지로 불황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잡아다가 형사가 잡아가지고 뒤에 채찍질을 하고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조리돌림을 해서 두들기 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에 대회 위에 올려가지고 되게 그 당시에 많이 쓰던 수법이었는데 수리바퀴에 사람을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채찍을 때렸는데 채찍은 보통 약 30대 정도 때렸다고 합니다. 이 채찍은 한 대를 때리면 정식 말하자면 집달관이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무술 전문가가 때리는 거예요. 가죽 채찍으로 때렸는데 한 대를 때리면 살이 부풀어 오르고 두 대를 때리면 살점이 터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오고 세 대를 때리게 되면 보통 가죽 채찍에 살점이 묻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 대를 맞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기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기절을 10번을 하는 정도의 잔혹한 형벌을 줬던 겁니다. 그 형벌을 줘서 조리돌림을 시켜서 이 사람에게 보통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뭐 낙인은 여러 가지 종류로 찍었었는데 이 당시에 많이 쓰던 거는 이 깨름뱅이라는 뜻을 가진 로그라는 말의 약자 R자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R자를 이마에 찍기도 하고 볼에 찍기도 하고 귀에 찍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R자를 찍어서 낙인을 찍어서 이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 거지가 또 한 번 더 벌을 이제 2년 동안 취직을 하지 않게 되면 또 두들겨 패가지고 또 낙인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낙인을 찍을 곳이 귀로 찍으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회 누범이 되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3회 누범이 되면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작아 보이는데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교수형을.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피해 입법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멀쩡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으로 쫓겨났고 이 갑자기 길바닥으로 쫓겨난 사람은 또 거지가 되는 것조차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어쨌든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징벌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죽는 것이니까 당연히 취직을 하기 위해서 목을 매는 이제 정말 목을 매는 결사직으로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린 것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아마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사람들, 아마 우리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막연히 뭘 느끼느냐 하면 취직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내한테 무서운 일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취직을 하는 것은 초기에 이처럼 징벌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은 벌이었거든요. 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노동을 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이 뭐냐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일 고달파요. 다음 아침 출근해야 되거든요. 월요병. 바로 이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자기가 기꺼이 즐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고 이 노동이 처음 시작될 때 이처럼 징벌적으로 두들겨 패면서 법으로 잔인하게 형벌을 가하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미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쫓겨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깨미가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미가 되었고 그 깨미가 되기 위해서 이런 형벌을 감수를 해야 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미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한테 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아마 이제 대학생들한테 제가 실제로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다 그러는데 내가 왜 깨미가 되어서 이렇게 고달픈 처지에 몰렸느냐라는 데 대한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건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도 로또에 당첨이 되든 또는 뭐 노름판에서 큰 한 끗을 땡기든가 꼭 마찬가지로 재벌 2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경제학과 학생들의 큰 소망이 뭐냐면 자기가 어쨌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 CEO가 되는 것이 자기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짱이가 되는 방법,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자, 배짱이가 되는 방법. 게임이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배짱이도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배짱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배짱이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배짱이의 조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전략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국에서 자영소농 계층이라고 부르는 요먼리라는 계층이 있었어요. 그 요먼리라고 하는 계층 안에서 일부 부지런하고 좀 남보다 근검 전략했던 사람들이 조그마한 재산들을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인클로즈 무브먼트,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남의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이래서 점점점 부자가 돼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공장주가 되어가지고 자본가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가를 만드는데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오늘날 근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자본가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잘 사는 수공업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요 배짱이는 실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면,
이런 배짱이는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자본이라고 부르는 큰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의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농업 부문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이죠. 자기 땅이기보다는 농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썼던 땅, 공유지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그 땅을 자기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 공유지를 강탈하는 겁니다. 공유지를 강탈하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공유지 강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민자고속도로를 만들다든가. 여러분 그 땅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고조선 시기부터 5,000년 동안 있던 땅이에요. 그 땅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거라고. 이게 바로 이제 민자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철도, 민영화, 그 다음에 항만, 다 이런 겁니다.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보면 이것이 전부 공유지거든요. 그 공유지를 강탈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세의 봉건사회 때 이 공유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연못 같은 거. 이게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물세를 받고 하면서 사유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업에서는 바로 공유지를 강탈하는 방법이었고, 공업 부문에서는 소생산자, 되게 수공업자들이죠. 이 수공업자들이 조금씩 돈을 모은 것, 그게 이제 축적이 단초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자본가로 변신하게 되는 과정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느냐. 여러분들 한 사회 안에 자본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는 개인이 아무런 소유가 없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개인이 갖지 못한 이런 공동체의 자산이 있는데 이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사적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프리바티제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프리바티제이션? 그러면 프리바트 하지 않던 것에서 프리바트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적 소유가 아닌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적 소유가 아닌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체 소유밖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프리바티제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 소유로 사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는 공동체 소유를 사적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요 바꾸는 과정은, 여러분 공동체 소유는 왜 공동체 소유라고 부르느냐? 공동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공동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그걸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이 대표의 에이전트가 이 사람에게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공동체를 대표하는, 바로 봉건제 말기에 등장하게 된 공동체의 대표자 국가입니다. 국가가 이걸 하게 되는 거지.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능을 가지고 배짱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막스가 거기에 구체적인 예를 잘 써놨어요. 제일 먼저 국가 부채. 국가가 부채를 지면서 그 부채를 배짱이에 밀어준다. 조세, 무역, 노동약탈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막스가 보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변형을 해보면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자본가에게 더 많은 돈 벌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경제정책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바로 그런 경제를 살려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하게 자본가들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유인을 부여를 해줘서 이익을 많이 가게 돌아와서 그분들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도록 하겠다. 이게 그분들의 경제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경제정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환율이 930원이었습니다. 1달러.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고해 말 정도 돼가지고 얼마 되냐? 1300원이었어요. 이거는 공공연하게 추진했던 정책이었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 안에서 제일 영향력이 막강했다고 알려져 있는 강만수, 나중에 이제 산업원장 하셨 분이 공공연한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위적인 것만으로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1달러에 400원 정도, 370원 정도의 환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달러짜리를 만들 때마다 400원의 환차익만 발생을 해도 밖에서 나가서 물건을 자기가 얼마나 남겨둔 건 상관없이 환차익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뭘 알 수 있겠느냐? 이 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았겠느냐? 이건 눈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뭘로 나타났냐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수출 대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커져가지고 규모도 커지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거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상태로 지금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사상 최대의 수출, 계속 수출이 갱신이 되었고 이 수출 갱신과 함께 사상 최대의 수익을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갱신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게 환율 정책으로 충분히 국가가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정책입니다. 여러분 저금리 정책은 이건 오해한 사람이 많은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자본가가 화폐를 가지고 생산 요소에 투자를 해요. 여기 이제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수단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투자를 해요. 자본주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시 상품을 만들고 이것이 판매되면 다시 화폐로 이제 환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자본유통 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의 출발점은 어디냐? 화폐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자본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자들도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사실은 자본가가 준 겁니다, 임금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화폐는 자본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런 화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어떤 거냐면 화폐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는 그 자체의 성격이 국가가 지는 빚입니다. 국가는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하면 이 화폐를 발행을 해준 다음에 화폐를 가지고 자본가들이 장사를 해서 그 장사를 한 다음에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이 가게 되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소비하는 물건에 세금을 붙이고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각자의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직접세와 간접세죠. 그 세금을 받아서 이 부채를 메꾸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이 자체가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자본가에게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자본가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한 사회에서 화폐에 붙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자본가에게 빌려주는 금리가 얼마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국가가 자본가의 자본활동을 억압하는 겁니다. 너무 과열됐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본가에게 보다 많은 자본활동을 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계속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 이건 뭐냐면 바로 기업을 위해서, 즉 자본가를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제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트리플 부채 지금 경제체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여기에 전부 지금 어떤 문제가 각각의 천조씩의 빚이. 그래서 이게 이제 3천조 시대에 지금 넘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채를 늘리는 거. 이 부채를 늘리는 건 결국 뭐냐? 여러분 이 부채가 전부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절대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채를 늘려서 이 부채를 가지고 자본가를 도와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채, 공공기관이 지는 이 빚이 전부 자본가에게 많이 들어가게 된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우리가 4대강 사업 같은 데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공부채를 늘려서 자본가의 자본 형성을 도와주게 된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한다는 얘기예요. 조세정책을 하는 것은 바로 자본가와 관련된 정책, 부자 감세라든가 법인세 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높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데 쓰는 간접세를 비중을 높여가지고 결국은 자본가에게 부담해야 될 세금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시켜주는 역할을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FTA. 여러분 FTA에서도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던데 FTA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교환입니다. 교환. 한 나라가 내가 이만큼을 팔고 한 나라가 이만큼을 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인데 FTA 근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는 것에 비해서 네가 받는 것이 같아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FTA에서 만약 협상을 한다 그러면 두 나라는 내가 이익을 보는 것에 비해서 네가
이익을 보는 것이 서로 딱 맞는 형태로 맞추는 것. 이게 FTA 협상의 핵심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한쪽이 더 많은 이익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은 그 이익을 본 만큼 다른 한쪽은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이 이익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이익을 누가 보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게 당연히 여기서 이익을 요만큼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만큼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물건을 수출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손실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보면 결국 이익과 손실이 일치하게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이익과 손실을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FTA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구조의 본질을 본다 그러면. 따라서 FTA를 계속 확산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교환을 보다 확산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수출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다 많이 보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수출하는 게. 그러면 그 얘기의 반대는 수출하지 않는 대다수의 이 경제활동 인구가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수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우리가 말하는 배짱이의 대변인, 대자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인턴. 여러분,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노동자를 부리는 거잖아요. 공짜로. 이 공짜로 노동자를 부리는 이 기가 막힌 제도가 공식화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인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비과정으로 이런 제도를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옛날에 노동약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초기에. 그걸 그대로 뻔딴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비정규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1997년 이전에 불과 한 230만 정도 된 비정규 노동자가 지금은 거의 900만에 가깝게 늘어났으니까 이 엄청난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내지는 고용 불안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자본가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개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배짱이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미와 배짱이가 자본주의에서 처음 등장할 때 요 내부의 깨미와 배짱이 운명을 결정지었던 그 억울함의 정체는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의문이 들죠. 야, 이거 뭔가 봐도 정말 변호인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듯이 이건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모든 사람에게 어쨌든 받아들인 채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명분일까? 이 체제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를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장점을 이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제일 첫 장면에서 우리는 깨미가 억울하다고 토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기 의지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따라서 이 체제는 우리의 의지와 다른 체제입니다. 게임에게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 게임과 배짱의 기원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위적으로 강탈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강탈을 했는데 이 인위적으로 강탈한 것은 인간의 자연적 의지와 모순이, 왜 자연적 의지와 모순이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인류가 처음에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먹고 살게 되느냐 하면요. 나무에서만 먹고 살던 원숭이가 어느 날 빙하기가 오게 되면서 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 원숭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이 아니지 그때는 아직까지 원숭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사냥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원숭이는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살아남은 이 원숭이 집단이 결국 인간의 이제 나중에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는 바로 우리의 이제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간이 먹고 살고자 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사냥터와 사냥동물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내 생명에 필요한 물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내 물자를 얻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본성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인간의 이런 본성을 네이처라 그러던 네이처. 인간의 본성을 네이처라 그럽니다. 네이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이란 뜻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자연인데 여러분 그 자연이 바로 생산수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수단과 인간이 결합하는 이 의지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의지였고 이것이 바로 자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로 분리시킨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그걸 강제로 분리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자연적 의지와 모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속으로 이제 내면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거 제가 금합니다. 못 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하더라. 난 출석을 안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쫓아내기도 하고 막 잘 안 되면 그까지 안 되면 화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뭘 배우게 되느냐 하면 물론 저한테 지식도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우선 태도를 배웁니다. 태도를 배우죠. 누군가가 이 강의를 지금 시 공간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내가 복종한다 이겁니다. 딱 복종하는 것이죠. 내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노동자를 자본가들이 원래 노동자들은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원래 노동자들은 대개 6세 정도부터 공장에 일을 하러 다녔었고 시발 경우에는 2살 때부터 일을 하러 다녔거든요. 당연히 학교는 안 다녔죠. 노동자들은 글자도 몰라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걸 자본가들이 공장 체제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초등교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없이는 공장에 데려다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결국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러분 그 교육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노동력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교육의 목적인 겁니다. 자본가들의 의도에는 원래.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오게 되면서 결국은 배우는 게 뭐였느냐. 제가 첫 시간에 보였죠. 김예슬 학생이 바로 학교가 원하는 대로만 쭉 따라와서 드디어 최정점에 취직하기 직전에 자기가 딱 도달하고 사서 보니까 자기한테 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의지를 다 빼앗긴 것이죠. 의지를 빼앗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교육의 목표이고 이 교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 인간 하나하나가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인의 존엄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로지 자본가가 필요하는 게임이가 되어서 노동력 상품으로 복무하는 것, 봉사하는 것. 바로 그게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는 인간의 의지와 모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사장님이 왕이에요. 그렇죠? 회장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오로지 그 한 분의 의지에 그 한 분은 물론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돈을 벌겠다는 소수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강제력을 갖습니다. 제일 무서운 강제력은 해고죠. 넌 끝났어. 그죠? 파이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과 다수가 그 강제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있는 의지, 숨겨진 의지, 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로 그런 의지와 자연, 의지와 필연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대비시켜보면 경제적인 독재, 바로 독재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체제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할 때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재벌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또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괴롭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체제가 경제적으로 의지와 필연의 관계에 있어서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민주화의 핵심은 뭐가 되겠느냐? 바로 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바로 이 강제력, 이걸 민주화시키는 것.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당연히 이때 도로 찾아야 될 민주화의 이 주체는 누구냐? 바로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바로 노동자의 민주화인 것이지 자본의 민주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의 이제 바로 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여러분들. 경영학은 이름이 매니지먼트죠? 이 매니지먼트란 말은 마누스란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마누스란 말은 뭐냐면 말을 조련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말을 조련한다는 거다. 이 말을 조련하는 것은 이런 말은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 타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은 사람을 태우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은 원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경기죠. 로데오 경기. 로데오 경기는 길들여지기 전에 야생의, 즉 자연적 본성을 가진 말이 얼마나 사람을 태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그걸 말을 태우는 동물로 온순하게 길들이는 것, 이게 바로 마누스거든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이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꺾어서 이걸 자본주의의 본성에 맞추어서 말이 사람을 태우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으나 사람을 태우게 되듯이 인간이 타인을 위해서 노동을 빼앗기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노동을 기꺼이 제공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 인간을 길들이는 것, 그게 바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게 바로 경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체제는 자연적 의지에 반하는 인위적인 강제로 이루어진 체제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문이 당장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는 인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인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간들의 다수의 의지를 배반하는 체제가 어떻게 해서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쌩쌩하게 지금 머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뭘 배웠느냐 하면 인간은 우리가 보통 입에서 자주 내뱉는 야, 세상이란 게 뜻대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인간의 의지는 세상이 움직여나가는 필연의 법칙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의지와 자연적 필연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유물론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이것을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 정의의 차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체제는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체제는. 그래서 이 체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틀린 얘기인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윤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체제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에서 우리가 참혹한 사태들을 보고 장하준 선생이 한국 사회에 불러일으켰던 신자유주의 비판 같은 것 안에서 우리가 와, 저게 정말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윤리적인 요소가 아니고 바로 필연의 법칙. 우리가 의지는 세상은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아라고 할 때 그 세상, 바로 그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필연성,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이 체제를 인간의 의지에 맞는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간 사람은 바다의 성질을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되는 거죠. 비행기를 상공으로 띄워서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공기, 상층에 흐르고 있는 그 기류의 흐름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자기는 반드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우리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 여기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연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연 필연성.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스는 그걸 역사 발전의 동력이라고 봤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막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요. 우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 사람의 조건.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사람이 먹고 살 만큼 자기가 뭔가를 물적으로 소유하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 학생들에게 자네들이 필요로 하는, 일생 동안 필요로 하는 물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만큼의 돈을 벌었다.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 하면 다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때는. 돈을 버는 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는 할 수가 없겠지만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죠. 그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여가와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제가 보니까. 그다음 일부는 이제 종교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 일부는 뭐 사랑을 하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랑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여가와 자유. 자, 여기 이제 인간의 조건입니다. 자, 막스 얘기를 들어볼까요? 막스는 필요 조건이 안 갖춰지게 되면 충분 조건, 여가와 자유라는 것은 말짱 허공에 뜬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란 거예요. 필요 조건이 토대 위에서만 충분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필요 조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끌면 인간이 안 끌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핵심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막스를 보통 경제결정론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결정론자. 그런데 우리가 막스의 이 경제결정론자라는 이제 그 개념 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스가 그러면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만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경제가 모든 그 다음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먹고 사는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막스는 여가와 자유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여가와 자유가 생존이라는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절대 안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 조건, 생존의 어떤 막강한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그 다음 사회로 절대 못 넘어간다. 바로 그걸 요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나 부패나 도덕이라는 걸 가지고 자본주의를 아무리 비난해봐야 그건 자본주의 본성과도 맞지 않고 그걸 가지고는 자본주의를 단 1mm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건 그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적 정당성은 바로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게야.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그 무서운 힘,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를. 봉건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장원이라고 하는 고립된 마을, 좀 큰 마을은 한 1000호 정도까지도 되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수백 호 정도가 되는 조그마한 마을을 한 단위로, 장원이라는 경제 단위로 살았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 사람들은 일체 외부와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다 직접 만들었었고 농가에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특수한 물건, 제일 대표적인 이제 이 대장장이 같은 것이죠. 바로 철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수공업자들이 몇 사람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줘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물건을 사서 쓰니까 그렇지만은 집에서 만일 우리가 젓가락을 만들어 쓴다 그러면 자, 점심 때 밥 먹기 위해서 도시락 끓여. 도시락에서 젓가락 끓입니다. 젓가락이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사람은 대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철사 같은 것도 만들, 어떤 사람은 볼펜 뚜껑 가지고도 만들고 다 했을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내가 만든 물건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면 내가 소비하기에 좋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소비하는 데 쓰이는 쓸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젓가락은 내가 밥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쁘냐 좋으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밥이 잘 떠져? 그럼 잘 떠지지. 그것도 좀 부실해 보이는데 남이사, 우리가 보통 그 속담이 그런 얘기예요.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이게 뭐냐면 바로 봉건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생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했었고 소비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따라서 생산의 목적은 사용가치였습니다. 사용가치. 오로지 그것이었죠. 자, 이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모든 게 이거 생산을 혼자서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있으면 미남인지 추남인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제 옆에 장동건 씨가 서게 되면 사태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금방 사람들은 뭘 보겠습니까? 저 인간하고 옆에 있는 인간하고는 뭔가 좀 달라, 못이 달라, 미모가 달라. 금방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과 다음에 일이 오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긴데 바로 이것을 누가 했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는 다 지가 필요한 걸,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상인이라는 사람이 동방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 사람들에게 얻으러 온 겁니다. 그러면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젓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든 그 젓가락을 동방에 가지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상인은 그렇게 하질 않죠. 그 마을 사람 중에서 젓가락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젓가락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인근 마을에서 또 누군가에게는 옷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인이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옮겨다니면서 물건을 주문해가지고 모아요. 그걸 모아서 상인은 동방으로 가져가서 물건을 조달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 농민들이 상인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줄 때 이 사람들은 1년에 160일밖에 노동을 안 했으니까 농한기가 있고 하루 저녁에 들어오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녁에 남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노동 이후에 남는 시간 가지고 요걸 이제 물건을 만들어줬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선대제라 그런다. 선대제. 푸팅아웃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요런 선대제로 이제 물건을 만들다가 상인이 교환해야 될 물건 양이 점점점 늘어나요. 점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자기가 이게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물건을 잘 만든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무엇이 필요하지? 이 사람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도대체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그러면 쌀이 5가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쌀을 5가마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아예 내한테 와서 여기서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푸팅아웃 시스템은 상인이 원하는 장소로 이 사람이 옮겨와서 농사를 이제 물건을 만들게 되는 매니팩처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양과 아무 상관없이 만들던 사람이 교환을 위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의 물건은 다른 물건과 우선 비교가 되는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른 물건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모여서 물건을 만들게 되자 상인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원래 노동자들은 한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물건을 원료 조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을 다 혼자서 완성하는 독립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낼 때 혼자서 다 만드는 거거든요. 수공업자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상인이 이걸 보고 뭘 찾아냈느냐 하면 이걸 한 명은 앞에 앞 공정만 하게 되고 한 사람은 가운데 공정만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이 세 사람이 뒤에서 뒷 공정만 하게 되면 결합을 시키게 되면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앞에 것만 잘 만드는 사람, 중간에 것만 잘 만드는 사람, 마무리만 잘하는 사람이 각각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결합을 시키면 잘하는 사람은 뒷 것만, 앞에 거 잘 만드는 사람 앞에 것만 만들게 하게 되면 원래는 세 개의 공정 가운데 하나만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물건 전체가 좋은 물건이 아니었는데 이제 잘하는 것들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게 되면 훨씬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분업입니다. 분업. 이 매니팩처 분업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애담 스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국부론, 애담 스미스 국부론, 제일 앞에 무엇이 있느냐면 여러분, 국부론 제1장은 바로 분업론입니다. 분업론. 야, 분업론. 분업론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생산력이 1 플러스 1이 되면 한 사람의 생산자와 또 한 사람의 생산자가 만나게 되면 2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가. 이게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을 합쳤더니 2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가 되어야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분업.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국부론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옷핀을 만드는 노동자가 혼자서 물건을 만들 때보다는 분업을 통해 가지고 공정을 나누어서 만들었더니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개를 만들 수 있던 것이 몇 개로 늘어났느냐 하면 4,800개로 증가한 겁니다. 4,800개. 얼마나 증가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나중에 전기기관이라는 기계가, 동력이 거기에 개입이 되게 되면서 이게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고립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일을 시키면 훨씬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생산력, 그게 바로 사회적 생산력이고 이 사회적 생산력을 조직하고 그걸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본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본가는 중세 봉건사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인류의 발명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이전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가들 덕택입니다. 자본가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생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집에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경복궁하고 북촌 이런 데 이제 우리가 그 한옥 몇 개 있잖아요. 서촌 같은 데 가보면 뭐 이제 보여주는. 거기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방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옷이 몇 벌이냐? 한 벌이에요, 한 벌.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심지어는 그 옷을 빨고 나면 잠깐 입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됐어요. 옷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옷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이 없었죠. 횃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더 걸어놨죠, 옛날에는. 옷을 걸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옷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집에서 옷을 달아가지고 마모가 돼가지고 내버리는 옷 잘 있습니까? 지금은 집에 가면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은 옛날에 황제조차도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없을 만큼. 옛날에는 사람이 집을 떠날 때는 개나리 보찜 하나를 가지고 떠났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4톤 트럭을 불러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물건을 많이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자본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사회적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골에 있던 처녀가 바람이 나가지고 도시로 갔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농 때 우물가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나냐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풍요로운 삶을 알게 되고 나면 봉건제에 살던 사람은 반드시 100이면 100다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대체된 까닭은 자본주의의 바로 이 사회적 생산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물적 조건, 생존에 관련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생산력의 힘을 더 뛰어넘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생산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따라서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자본주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계속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동안에는 인간은 이 물적 풍요에 안주해서 자유, 도덕, 정의, 그 따위가 뭐 좀 없어도 돼, 약간. 왜냐면 그건 2차적인 거거든요, 2차적인 거. 인간의 물적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물론 인간의 물적 욕망이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 더 필요 없어. 라고 할 때까지는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보다 생산력이 낮으면 절대 이행할 수 없다. 자본주의 이후로. 여러분들 왜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고, 여러분들 막스가 특히 엥겔스는 이 볼셰비키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인데 막스 자신도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러시아에 있는 이 동지들만큼 정말 자본주의 변혁, 소위 혁명에 복무하고 혁명을 위한 희생정신에 투철한 이런 동지들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본이 제일 먼저 외국어로 번역된 게 러시아어본입니다. 러시아어본. 영어본은 한참 뒤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사회변혁에 이제 열정을 많이 기울이던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막수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왜 그 사회에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 막수주의 사회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까? 생산력 때문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생산력. 생산력이 막스가 말하는 자본주의 이후로 넘어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는 생산력이 자본주의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더 써야만 이 생산력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력이 올라가지 않았고, 생산력이 올라가지 않게 되자 서방에 있던 자본주의 국가들은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생산력을 앞질러 갔기 때문에 러시아는 결국 자본주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로 도로 돌아온 겁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적 생산력에 비추어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절반 정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소련, 중국, 뭐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나라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하게 돼. 물론 그 나라들은 좋은 장점이 많아요. 굉장히 자본주의적 모습을 극복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들을 그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어쨌든 자본주의 이후 사회가 저런 모습일 수 있겠다. 쿠바의 의료체계 같은 거, 그죠? 그러나 그 사회가 절대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생산력의 필요 조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는 미래 사회에 대한 많은 모습과 징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 사회 자체가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생산력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부딪히냐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부딪히는 한계가 그러면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축적이란 거 안에서 이 축적이란 메커니즘 안에는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높아지는 이 말하자면 이제 잠재력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자본주의 생산력이 어디까지 가야만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막스가 얘기를 했고 그 구조의 징후가 공황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막스가 명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생산력의 한계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조를 막스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타인의 노동시간에 의존하는 그 구조 있죠? 그 구조와 관련시켜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본주의 생산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타인의 노동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생산은 노동자가 하잖아요. 이 노동자가 생산을 한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신의 노동을 빼고 나머지를 자본가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나머지 자본가에게 준 그것이 바로 자본가의 생산력의 원천이 됩니다. 자본주의 생산력의 원천. 이게 바로 타인의 노동이죠. 그런데 이 생산력이 지속되는 메커니즘이 축적입니다. 축적. 여러분 자본가가 생산력을 발휘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금방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기계, 장비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 기계와 장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생산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걸 구매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화폐거든요. 따라서 자본가에게 생산수단을 구매할 수 있는 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본가의 생산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가가 생산력의 단위로 보고 있는 생산수단이라는 게 이게 노동자가 만들어 준 거예요. 노동자가 타인의 노동을 퍼줌으로써 이 자본가는 자기의 생산수단을 잠깐 빌려줬다가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빌려서 노동을 한 다음에 생산수단도 다 도로 채워놓고 원래 800원짜리면 800원짜리 채워놓고 거기에다 얹어가지고 자신의 노동시간을 더 얹어줍니다. 자본가는 더 얹어준 5시간의 노동을 다 쓰질 않고 개인적 소비로 일부만 쓰고 그걸 다시 자본으로 재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생산력의 원천이에요. 더 큰 생산수단, 더 많은 생산수단을 자본가는 계속해서 재투자할 여력을 그래서 자본주의를 더 생산력이 발전될 수 있는 이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노동자가 주는 바로 타인을 위한 노동,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한 다음에 자신을 위한 임금으로 받아가는 것 외에 자본가에게 주는 요 5시간이 이게 커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게 커지려고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의 빵에서 하나의 몫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다른 하나의 몫이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 노동자의 몫을 줄이는 방법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손쉬운 방법은 멀쩡한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임금이 방으로 확 줄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비정규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도 지금 이제 비정규 노동자가 거의 1000만 육박할 정도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전체 숫자는 기호 한 1700만 정도가 되고 이미 우리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 노동자가 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 뭐 정말 끝까지 간다 칩시다. 끝까지 간다 쳐도 1700만 모두가 비정규 노동자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불가능.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노동자를 그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리해고. 정리해고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노동자를 가능하면은 한 명이라도 해고시켜서 노동자 임금을 줄이면 점점점 이익이 늘어나긴 하죠. 그래서 노동자가 들어갈 만큼 자기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줄이면 한 명도 없는 노동자가 한 명도 물론 그런 공장도 극단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무임 공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생산 방법이 모든 생산 영역에서 다 통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동자를 한 명도 없는 상태로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자본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의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생산력의 원천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직접, 자본가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자기한테 뺏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노동자를 계속 줄여야만 가능한데, 이걸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가. 여러분, 노예제가 왜 봉건제로 망하게 되느냐 하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노예제가 갈수록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적 소유를 강화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예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면 노예가 생산한 것 가운데에 노예를 먹이고 나머지를 주인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노예가 주인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생산력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초기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면 노예를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대방에 쓸모없는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지가 노예로 내가 데려다가 일을 시켜봐야 지 먹이면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러다가 나중에 뭘 알게 됐느냐 하면, 먹을 만큼 안 주면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먹을 만큼 안 주면. 이 노동자가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가 먹을 만큼을 생산한 걸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다 안 줘도 된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노동자에게, 노예에게 하루에 3끼 먹일 것을 1끼나 2끼만 먹인 것이죠. 나머지를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노예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죠. 노예의 수명이 3년이었다 그러나 3년? 노예의 수명이 보통 3년이었다 그럽니다. 노동노예가. 3년만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먹이니까. 일만 많이 시키고. 결국 이게 노예가 이제 빨리 소진이 되니까 이 노예를 이제 소진시키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노예를 살려놔야 노예가 또 결혼도 안 시켰거든요. 결혼을 안 시키니까 이제 포로를 잡아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포로를 잡아오는 것도 전쟁을 계속 할 때였고, 영토가 확장되고 나서는 더 이상 잡아올 때도 없어요. 그래서 포로가 공급이 안 되게 되죠. 결국 내부에서 노예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부에서 노예를 만드는 것은 노예를 결혼을 시켜서 먹여서 이놈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낳는 노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농노예요. 농노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노예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제가 농노제로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생산력의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는데, 노예제가 봉건제로 넘어가게 되는, 자,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노동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본가가 생산력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주는 타인을 위한 노동이 바로 자본가의 생산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생산력을 늘리려고 그러면 이 노동자의 원천을 더 많이 빼와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생산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노동자는 점점 줄어들고, 노동자는 점점 생산력의 원천이 고갈되어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 자신이 높인 바로 이 생산력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 한계가,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노동자가 그래 준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그걸 좀 보고 있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점점 노동자가 이제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가가 생산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자본가가 별로 생산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싸구려 일자리로 생각하는 곳에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생산성이 점점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 사회가 변해가는 것. 자본주의 생산력이 그렇게 해서 한계에 봉착한다고 해서 그게 자본주의가 뭐 저절로 망하진 않거든요. 저절로 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망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자신의 생산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생산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자본가는 이 생산력, 이렇게 자기가 고갈시켜 나가는 생산력의 한계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하면 공황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만나요. 그런데 그 공황에 부딪히게 되면 자본가는 자기가 이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자기가 발을 뺍니다. 자본가가 발을 빼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생산체제가 다른 생산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체제입니다.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죠. 또 다른 조건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본주의적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살린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아무리 이것이 게임에게는 억울하고 배짱이에게는 횡재가 되는 기가 막힌 인위적인 체제고, 이것이 강제로 만들어진 체제라 본성과 어긋나는 것이었고, 이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학문이 경영학이었지만, 그것으로도 결국 해결이 안 나는 것이 뭐냐면 생산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 생산력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있는 생산력이기 때문에, 이 생산력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본가가 자기가 어떻게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타인이 문제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력은 자본주의를 살린 것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자본가가 이 사회적 생산력을 발견하게 되는 동기가 타인의 생산으로부터,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내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 체제가 사회적 생산력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타인을 위한 노동이 자본가에게 매우 중요한 유인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생산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게 한계에 봉착하고 나면 공황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공황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본주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밝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체제는 도대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오늘 보면 공적인 공공의 소유를 개인이 찬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국가라는 공동체가 많은 걸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자본주의 모든 국가에서 계속해서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이 체제에서 깨미가 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체제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거스르는 체제인데, 이 우리의 의지에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존속될 수 있는 까닭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은 고립적 생산력을 사회적 생산력으로 조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이 엄청난 부를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그 부를 만드는 그 생산력 안에는 한계가 없는 것일까? 그 생산력 안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 생산력의 원천이 타인에게 있고, 그 타인에게서 뽑아내는 그 생산력이 결국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그 봉착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 공항에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이후로 절대 넘어올 수 없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